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저는 아침부터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식 먹자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줬던 충남대학교 방문을 진행했고요. 카이스트에 또 가가지고 2030 이공계인들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서 뭐 이렇게 대전에 있는 대학들, 주요 대학들에게 방문하면서 사실 많은 또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됐는데요. 이공계 정책에 대해 저희가 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공계 지능책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막 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핫하긴 했지만요. 사실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좀 이런 막장 사태에 비해 가지고는 관심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후원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기브머니.kr이고요. 카카오나 네이버로 간편하게 로그인하실 수 있고요.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어쨌든 많은 후원 해주시면 저희가 깨끗한 돈으로 선거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팽진밥주기 사이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아래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저희가 또 계좌번호 이미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채널이 지금 시점에 한 89,700명 정도의 구독자를 이제 돌파했는데요. 아마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9만 명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추세라면은 곧 선거 공식 시작하기 전에 10만 명 가까운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은 더 많은 국민들께 정책을 알리고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벌써 3,000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이 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현안들을 저 이준석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시간, 이슈픽입니다. 예. 예, 주제어를 바로 열어보면요. 문수영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후보와 지도부가 쫓고 쫓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이 결국 파국으로 가는 모양새였는데요. 오늘 오후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어디 종로 모 식당에서 회동했는데요. 회동 시작 전에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실장이 나와서 지도부가 논의도 하기 전에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면서 이 폭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 내용을 보면 권영세 위원장이 항우여 선대위원장을 찾아가서 아직 선대위 기능이 살아있다면서 김문수, 한덕수 만남 불발될 거니까 오늘 저녁에 선관위를 다시 열어서 내일은 후보자 토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황우여 전 선관위원장의 입장이 담긴 기사가 나왔는데요. 내가 그런 걸 왜 하냐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의 기획이라는 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를 꺾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윤핵관 지도부의 생각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이게 무한루프 대립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곤한데님 10만 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세액공제 받으십시오. 예. 자, 어쨌든 지금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김문수, 한덕수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두 분이 어떤 결론도 못 내고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필요 있겠나라고 이제 답했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 그럼 내일 만나자라고 이제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서로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변화가 있기는 좀 요원하고 아마 계속 그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후보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든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 선관위원장이 황우여라는 분인데요.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가 2011년 12월인데요. 그때부터 황우여 그 당시 원내대표였죠.를
옆자리에 앉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우여 원내대표라는 분은요, 판사 출신이고요, 그냥 성격 자체가 좋은 게 좋은 거지에 가까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본인이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능동적인 행동을 할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황우여 선관위원장, 전 선관위원장이죠. 거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전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황우여 전 대표를 두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황우여 전 대표가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될 일은 안 하는 걸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단일화 과정에는 황우여 전 대표가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덕수 총리 측에서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질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지금 사실 후보 캠프를 차리고 이러기에는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뭐 돈이 문제는 아닐 테지만요. 사실 등록하게 되면은 빠지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11일까지 단일화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의심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마 뒤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왜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꾸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을 공이 잘 아는 한 분이 저에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왜 저럽니까 이렇게 했더니만은 예전에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에 갑자기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지율이 잘 나오기 시작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이제 탄핵이 선고나기 전인데, 김문수 후보를 좀 밀어주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이제 따로 보는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은 계엄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둘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전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뭐 그 현장에 배석하진 않은 것 같으니까요. 전원 정도로만 그냥 신뢰도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요,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절대 김문수 후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의심해 보는데요. 의심하면 대부분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판에 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요, 25일까지 단일화를 추진해도 된다는 입장인데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1일까지는 후보 등록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25일은 투표용지 인쇄 데드라인일 텐데, 그때까지 사실 캠페인을 한덕수 후보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단일화 국면에서 한덕수 후보를 지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물밑 작업을 할 수 있지만은,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무소속 후보를 돕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윤리위에서 해당 행위로 날려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자체적인 선거 캠프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어려운 한덕수 후보가 불리한 상황에 놓을 것이다라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1일까지 한 3일 남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분들끼리 물론 치킨 게임 하는 동안에 선거가 구도가 잡히지 않고 정책 경쟁 같은 걸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저희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두 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이거 뭐 제가 다른 당 일에 대해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정책이 선거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마하실 거면 강단 있게 출마하시고, 아니면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야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가 좀 재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덕수 후보를 만나기에 앞서가지고 경선에서 경쟁했던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보수 진영 단일화 문제 같은 것들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당내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인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후보 뒤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토의식을 당내 인사들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연일 용산이랑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 사실 저도 오늘 홍준표 시장 미국 가시기 전에 제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옮기는 것은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그런 실망한 티를 많이 내셨다. 저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요. 국민의힘에 실망한 티를 많이 내셨다. 탈당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상처가 있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경선에 돌입했을 때 국회의원 48명, 원외 당협위원장 70명 정도가 본인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을 지지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 여론에서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그 4자 경선에서 과반수를 해가지고 진출할 줄 알았는데 용산이랑 당 지도부가 합작해가지고 느닷없이 한덕수 시나리오를 가동시키면서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본인이 그런 자해적 행위를 그 윤핵관과 윤석열을 통해 하겠냐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고 용산하고 당 지도부도 김문수 후보를 만만하게 보고 한덕수 후보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홍준표 시장님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 가동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하여튼간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지금 당 지도부가 굉장한 무리수를 이제 두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아마 그래서 대형 사고가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좀 말씀드린 얘기지만요. 사실 한 3주 전쯤부터 저한테 무슨 뭐 한덕수 총리 쪽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무리 당신들 얘기를 들어봐도 택도 안 되는 소리 같으니까 나한테 상의도 하지 마라.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끼고 싶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걸 하나씩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때 그분들이 한 2, 3주 전에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은 오늘 당명 변경을 위한 투표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예상한 대로 하나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는 다소 지금 이제 이런 당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략을 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여기서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이런 상황을 보고 보수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 저희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결국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지지를 하던 유권자들도 이번에 많이 실망을 하고 저한테 뭐 메시지도 보내고 또 각자 페이스북이나 여러 공간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변화가 시작되려고 하면은 저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런 국민의힘의 탄핵 책임론이 있고 그리고 또 내분마저도 있고 거기다가 모래주머니까지 동작하는 저런 윤핵관이 있는 정당이 과연 이재명이라는 그런 골리앗과도 같은 후보를 상대로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이제 능동적으로 좀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준석이 어쨌든 이재명을 상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후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기획력이라는 것이 뻔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덩어리즘을 가지고 지금 일정한 지지율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치를 선보인 데 있어가지고 지금 장애물 역할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미 선거 구도가 완연하게 본선 구도가 잡혀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이재명 대표를 제가 아무리 저 사람 민주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독재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윤핵관들이 그냥 자기 당에다가 수류탄을 까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지금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법원 겁박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비판하자니 뭐 국민의힘은 또 보수 진영에다가 수류탄을 까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덤앤더머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치의 어떤 비전 같은 걸 구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이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를 보고 저기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 빨리 저기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 모델을 구축하자라는 쪽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저랑 친한 이제 방송인 유튜브 하시는 유재일 씨도 어제부터 이제 이준석을 밀어야겠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유재일 씨가 또 보면은 의료인들 문제나 이런 것에도 관심 많고요. 그래서 또 일정한 지지세가 있는데 저에게 뭐 유재일 씨랑 친분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분들 앞으로 저희 팽님 앞주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팀워크를 다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되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꾸준히 경고해 왔고요. 제가 어쨌든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거를 저지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의힘의 경선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뭐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가 토론이나 아니면 이런 지점에서 반전을 만들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유권자들이 보고 있을 때 한타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확률이 이준석에게 배팅하는 것이 더 높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변에서 이제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의 간부나 이런 분들도 최근에 저나 아니면 뭐 우리 김철근 총장이나 우리 개혁신당 관계자들에게 빈번하게 연락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아마 이준석으로 승부 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당장 오늘 지금 10시밖에 안 됐어요. 주변에 아주 강하게 이런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와 영혼의 한타 싸움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 TV 토론이라든지 캠페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동탄 당선의 기적을 보여줬던 이준석이 한번 그런 중도 보수 진영의 마지막 희망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면 이준석의 어떤 지지율 이런 걸 누르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나이가 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도대체 나이 40 먹어서도 안 되면 도대체 몇 살이 돼야지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이준석이 좌파다 이랬던 분들이 있었는데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그 정치 역사상 좌파를 가장 화끈하게 도와줬던 인물은 이름을 대자면 윤석열입니다. 예. 윤석열만큼 보수 진영을 홀랑 털어먹어가지고 한 방에 왼쪽에 갖다 바친 사람이 있겠느냐.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의대 증원이나 이런 문제도 민주당에서 20년 동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말도 못하던 거를 민주당의 수류탄을 자기 갖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다 홀라당 까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진짜 진영의 보스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이 사람이 입으로 자유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자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걸로 착각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창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할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자유 떠들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렇게 좀 바꿔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선거가 약 20일 정도, 25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당면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변에 하루빨리 그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동안에 지금 저희 채널의 구독자 수가 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9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7,000명 정도의 속도로 지금 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하루에 1,000명 정도 늘고 있었는데 지금 7,000명 정도의 속도면은 거의 10만을 돌파해서 선거 기간 중에 30만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고 정치 얘기를 할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저희는 좋은 거니까요. 주변에도 저희 채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도 알림 설정, 구독 안 해주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9만 명 돌파한 김에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더 열심히 방송해가지고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빠르게 구독자 수가 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신지혜
전 녹색당 위원장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그런 여성주의 운동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신지혜 위원장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차가 추가로 달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쇼츠 영상으로 또 대한민국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노인 분석의 명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의 그런 어떤 쇼츠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 많이 애용해 주시길 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겁박의 결국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고등법원이 15일, 5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첫 공판을 6월 18일로,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연기한 거죠. 재판부에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선거 후로 변경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특혜를 받는 피고인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1심을 2년 가까이 진행한 다음에 무슨 선거 치러진 지 3년이 지났는데 3년째 지금 이제 이런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법조계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걸 놓고 법조계 인사들도 결국 입법부에서, 그러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침해되는 판단을 하게 됐다, 판단을 강제했다. 그래서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태연하게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면서 이렇게 기고만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법원이 사실 이렇게 꼬리를 내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할 거면은 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이런 뭐랄까요? 국민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이런 송달이라는 것도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민주당의 압박, 협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치욕적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오늘도 거의 멕시코 카르텔이나 깽단에 이제 비유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멕시코를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어떤 치안이 약간 좀 안정되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카르텔이나 깽단 이런 곳에서 자기 보스를 잡아가거나 아니면 뭐 수사하거나 이러면은 법관을 협박하고 경찰 살해하기도 하고 또 시장 뭐 죽이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입법부에 속하는 그런 국회의원 등이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는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에 더해가지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단독 처리했거든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그런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6월 18일로 연기된 공판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재판 안 받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재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끝없이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은 이걸로도 만족 못했는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의 법관을 공수처 고발한다는데요. 혐의를 보면은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막 집어넣는데요. 야, 이건 진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는 법관을 고발한다. 이런 발상을 저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거든요. 가끔 보면 이재명 후보가 창의적인 욕설을 해가지고 관심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창의적인 고발을 하는 것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은 할 수 없는 판단들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판단을 많이 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이 2년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압박 때문에 이제 사퇴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쪽하던 성적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그렇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장이 원래 대법관이랑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2년 후에 2027년 6월에
정년 70세로 퇴임하게 되면요. 대통령이 대법원과 헌재 두 최고사법기관의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에 행정권은 물론 사법재편의 키까지 주게 되는 셈이 되니까 그야말로 독재정권 탄생이 아니냐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해주신 분이 있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9만 명을 돌파했는데 빨리 10만 명 돌파해가지고 실버 버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를 포함한 대선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 공약들을 짚어보는 시간, 정책픽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걸 꺼냈습니다.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농촌 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갈치조림 식당 장사도 잘 될 거랍니다. 문제는 이 공약을 실현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거죠.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요. 작년 기준에 농가와 어가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4천 명인데 그게 농가고요. 어가는 8만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따라서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에 연간 한 5조 원 정도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급해가지고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5조 원을 그냥 퍼주겠다는 약속을 한 건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5조를 어디서 벌어오나요? 예, 이거 어디서 벌어오냐 또 물어보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 아닙니까? 또 분명히 뭐 엔비디아를 어떻게 30% 뭐 지분을 뜯어서 배당받아서 산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축통화국이 되면은 뭐 부채를 늘려가지고 한다고 하거나 뭐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5조 원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버리다니요. 누구는 뻥을 칠 줄 몰라가지고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이 중요한 게 대통령의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 말 되지 그냥 5조 원을 갖다 하겠다 이렇게 뻥을 치게 되면요. 솔직히 이거는 선거를 희화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역시나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농어촌 경기 살린다고 이렇게 돈을 퍼줄 것 같으면요. 농어촌 말고 도시저소득층 같은 경우 왜 배제되느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존에도 보면 농업 직불금이라든지 농민수당 그리고 이런 것들과 중복 지원될 수도 있는 건데 아마 이런 걸 검토도 안 해본 게 아닌가 싶고요. 너무 이렇게 한 줄짜리 공약이라 가지고 재정도 계획도 없고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 이재명식 그냥 뻥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미 여주시나 화성시에서 우리가 농민 기본소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혀 지역 경기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황당한 그런 이재명식 정책은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검증이 돼야 된다. 그런데 뭐 무슨 언론 중에서 팩트 체크한다고 이렇게 뭐 하는 언론들 맨날 이준석이 공약 발표하는 무슨 뭐 팩트 체크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대단한 지적도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놓고 이런 뻥 공약 같은 거 발표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언론사들에서 이런 것들 뭐 젠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정책 픽은 뭘까요? 자, 바로 제가 이번에 공약한 12호 공약인데요. 과학자를 국가 영웅으로 예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원내정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이공계 출신으로 꼽히는 제가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 등을 우대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과학기술 성과연금, 과학연금이라는 걸 신설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과학자나 우수 논문 발표자에게 일시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외교관, 승무원과 같은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 등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게 되면은 포상금, 연금, 의료비, 장학 혜택 같은 걸 주고 있는데요. 과학자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적 유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튜링상, 필즈상 이런 것들은 뭐 받으면 어쨌든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브레이크스루 프라이즈나 IEEE 같은 그런 수상자 그리고 국내 과학자, 과학기술 훈장 수여자에게
최고 5억 원의 일시적 포상금과 함께 최고 월 500만 원 정도의 연구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SCI급 논문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특허 개발자 등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대상자로 등록해서 각종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는요. 최근 국내 석학들이 좋은 연구 환경을 찾아가지고 중국행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카이스트 학생들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실제 과기부의 연도별 이공계 학생 유출입 현황에 따르면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출된 이공계 인재가 33만 9천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중에 석박사급 인재가 9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 유출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R&D가 실제 살아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이 결코 가난한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학생들이 장래희망으로 과학자를 꼽을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과학자들이 어깨를 펴고 이렇게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세상, 바로 이공계 대통령 이준석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공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 이준석의 공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저 이준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Q&A 시간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 중 댓글이나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 준스톡 앱을 통해 질문 주시면 선정해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질문들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송도에 사는 당원입니다. 연휴 동안 여기 커뮤니티는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있었던 예전 학폭 영상이 떠돌아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학폭 피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그런 학폭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과 학폭위 절차 강화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학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 가해자에 대해 가지고 더 엄격한 격리 조치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학폭위에서 기록을 더 자세하게 남겨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학폭이 사실 사람의 생애 주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학폭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절차적인 어떤 것을 좀 더 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고요. 동탄에 있으면서도 이제 워낙 학생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학폭에 대한 이런 학교별 제보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보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혁신당은 젊은 정당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에 실망한 어르신들을 설득 중인데 중장년층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뭐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관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장년층을 위한 어떤 유인책을 따로 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상식적인 정치를 해온 저희 개혁신당의 장점들을 홍보하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결국 이준석이 몇 년 전부터 말하던 것대로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을 좀 상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만은 결국 그 말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좀 잘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은 그게 효과가 가장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엔 중도보수 진영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젊은 정치인에게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조금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보유 재산액이 많은데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정당의 재산이 수백억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성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당이 사실 우리나라는 당비나 후원금보다는 정당 보조금, 세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대 정당일수록 국고 보조금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규모가 의석수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교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배분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좀 이런 문화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정당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정당들이 많기 때문에 큰 당은 굉장히 돈이 남을 정도로 쓰게 되고
또 작은 당은 고생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구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정당 보조금의 비중을 낮추자. 대신 세액공제의 비중 같은 것 아니면 금액을 높여가지고 자발적인 당원들의 참여로 이런 정당이 돈을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법카 유용액은 왜 환수 안 되는 건지 확인해달라고 하시는데요. 경기도 감사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면은 세금일 텐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입법 미비인가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은 이것을 뭐 강제할 수 있는 절차에까지 판단이 이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이걸 고소 고발해가지고 실제 판결이 나면은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컴퓨터 과학에서 얘기하는 동기화 이런 것들 에 대해 가지고 잘 구현해야 된다. 지금은 등기부 등본상의 어떤 이런 정보가 동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저는 이런 담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강제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가 그런 에스크로 같은 서비스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진행된 수가 개편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의사 및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들이 정말 주의 깊게 지켜보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의료에 대해 가지고 공약을 이주영 의원님이 지금 출장 다녀오셔가지고 내일 귀국하시기 때문에 내일 귀국하시면은 바로 이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자세하게 이렇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까지 아니더라도 소통을 자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실력도 안 되면서 도어 스태핑 한다 그랬을 때 불안불안하게 했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언론인을 통해 가지고 언론인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들을 최대한 많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매일 언론인을 통해서 국민들이 주시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월급이 인상되면서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 TO가 줄어들어서 사회복무요원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판단이 나신 분들도 본인의 집 가까운 데 근무할 곳이 없어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줄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현역 복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요. 사회복무 요원할 정도로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이런 군역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회복무 요원 중에서도 실제 뭐 사회복무 요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겠지만요. 지금은 너무나도 그런 어떤 대기 수요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복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소집 해제될 때까지 결국에는 만기나 아니면은 그 기한 만료에 소집해야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버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도는 좀 개혁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님은 정치보복 안 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치보복하기에는 뭐 너무나도 대통령이 되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저는 정치보복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벌써 40분 내에 이렇게 됐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선거 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라이브 방송 시간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지금 벌써 한 8,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9만 명 돌파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후원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방금 전에 더덕쉐이크님이 중앙당 후원에 5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펭귄이 돈바닥에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정치를 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밤 10시에는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